어느 비 오는 가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장을 빌려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은 한때 유명한 휴양지였으나 지금은 거의 방치되어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땅거미가 짙게 깔린 저녁, 우리 일행은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은 제법 운치가 있었지만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나무로 지어진 건물은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싸늘한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우리는 가방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갑자기 집안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쾌한 느낌을 휴식의 설렘으로 애써 무시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산장의 탐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와 친구 2명은 지하실로 향했고 다른 친구들은 2층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하실 문을 열자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며 우리를 맞이했다. 지하실 안은 불이 나간 지 오래라 어둠 속에서 플래시를 켜야 했다. 오래된 잡동사니와 거미줄이 넘쳐나고 불길하게 도벽에는 이상한 낙서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벽 한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글귀가 써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내내 불편함이 감돌았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자 산장 전체가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었다. 방이 어둠에 잠기자 친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우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2층에 있던 친구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2층에 있던 친구들도 낙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낙서에는 그들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오늘과 일치했다. 우리는 비록 친구들 사이에서의 장난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불길한 생각들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산장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창문과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침을 삼키며 누군가 장난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 기이한 것이 남아 있었다. 젖은 땅바닥에 남은 발자국은 산 너머 어두운 숲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플래시를 들고 발자국을 따라 두컴컴한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숲속에서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불러들이는 듯한 소리였다.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각자 비명을 지르며 산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산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을 잠그고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서로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 밤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 매일 밤 꿈에 누군가 나타나 또다시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 한 명이 원인 모를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그날 산장에서 발견한 이름과 날짜, 그 날짜는 과연 우연이었을까? 시간이 흘러 나머지 친구들도 하나씩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날 일어난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지금도 늦은 밤이면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와 불길한 속삭임이 들려온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그 산장에 남겨진 그림자에게서 2번째 이야기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던 나는 한 웹사이트에서 실제 경험한 공포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에 클릭한 나는 한 사용자 가작성한 긴 글을 읽기 시작했다. 작성자는 그가 20대 초반이었을 때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강릉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원룸은 오래되고 낡아서 소음이 심하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등 조금 으스스한 곳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그는 몇 년째 그곳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음악 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며 끊기더니 그의 방 안이 말할 수 없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얇고 낮은 소리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이어폰을 끼자 또다시 그 속삭임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귀에 대고 직접 속삭이는 듯한 기분에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기분으로 그는 음악을 멈추고 방 안을 서성였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매일 밤 12시만 넘으면 책상 위의 물건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일 것이라 무시했지만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이 원래 있던 자리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잠에서 깨어있던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누군가가 입을 넘어 그를 누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며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스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희미한 그림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그는 결국 잠에서 깨어났고 곧바로 집을 벗어났다.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카페로 향하던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남기기로 했다. 그가 작성한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그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몇몇은 그가 겪은 일이 심령 현상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게시물에는 유독 눈에 띄는 다른 댓글이 하나 있었다. 댓글 작성자는 그 역시 강릉의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으며 그곳에는 실제로 오래된 전설 이전에 내려온다고 했다. 과거 그 지역에 있었던 고즈넉한 저택에 살던 가족 중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으려는 시도가 몇 년간 이어졌지만 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상한 소문과 함께 괴담이 퍼졌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람들은 댓글로 조언을 하며 그에게 당장 그곳을 떠날 것을 권했다. 결국 그는 며칠 후 그 원룸에서 이사를 했고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글이 남긴 잔상은 강력했다. 나는 문득 밤이 깊어진 시간 방 한 구석을 응시하며 혹시 모를 그림자를 경계하게 되었고 간헐적으로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에 온 신경을 쏟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공포글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흘러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고 적당한 렌트비와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이곳에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나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잠에 빠져들기 직전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 눈을 떴다.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다음 날부터는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발소리를 내며 천천히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가 보기 전까지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결심하고 위층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몇 번이고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문고리를 잡아당겨봤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있는 오래된 가구들만 있을 뿐 사람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그 위층 세대는 여러 해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다. 놀란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샐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일이 있어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집 앞 복도에 발을 들였을 때 그 바닥에 잘못 놓여진 문서 한 장이 보였다. 주워보니 그것은 오래된 신문 기사였다. 기사의 제목은 비극적 사고로 사망한 가족이었고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주소와 같았다. 기사에 따르면 10년 전 이곳에서 한 가족이 원인 모를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집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무언가 일이 잘못된 것만 같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새벽 2시가 되자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발소리뿐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폐가와 다름없는 그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에는 어느새 사라진 줄 알았던 가족의 사진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한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손짓을 하더니 천천히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한 여성이 울면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녹슨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내가 말을 걸려는 순간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방은 다시 텅 비어버렸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열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문득 오래된 사진 속 벽에 비밀 문이 있던 것을 깨달았다. 나는 위층으로 다시 가서 그 비밀 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당시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가스 밸브가 있었고 벌레가 끓는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비극은 관리의 부재로 인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후 나는 그 열쇠를 관리실에 넘기고 아파트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아파트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벽 2시가 되면 그들의 발소리와 중얼거림이 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언제 또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